네. 하게 된 경상국립대학교 SSK 연구단 전임연구원 권정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박노자 선생님,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선생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본 동아시아에서의 간료국가 형성의 특징, 함부터 송까지입니다. 박노자 선생님께서는 현재 오슬로 국립대학교 문화연구 및 동방언어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십니다. 박노자 선생님께서는 현재 주로 한국 근대사, 특히 한국에서의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 문화사를 연구하시고 계시고, 이외에 거시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상부구조, 그중 간료국가의 역사 등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주제도 이 거시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박노자 선생님께서는 또한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포스트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혁신 SSK 연구단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노자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박노자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먼저 제 발표의 그 근거가 되는 제 논문부터 공유를 해서 이번 제 연구의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출발점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뒤에 그 다음에는 미리 공유한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제 발제 시간이 한 1시간으로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0분 동안 질의응답이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발표자님 네. 편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네. 예.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먼저 이 연구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박사학위 주제가 고대 가야사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가야의 5세기 중반부터 562년까지 대가야 중심으로 해서 가야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사, 신라사하고 나중에 중세사도 좀 하고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자본주의 이전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고시적으로 구분하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학계에 입문할 때부터 그런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르크스와 엥겔스 전집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사의 그 뭔가 고시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이 두 분들은 주로 유럽 역사를 중심으로 파악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마르크스 조작에서 이제는 노예제, 봉건제 같은 단어들이 보이는데 제가 그 조작 맥락으로 봐서는 마르크스는 그게 인류 보편의 역사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걸로 대체로 보이고요. 대체로 그거는 유럽 역사의 단계적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걸로 그 조작 맥락에서 읽을 수는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외에는 그 관심 가졌던 사회라면 인도라든지 중국 사회인데 인도나 중국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말을 이제 적용을 해서 유럽과 모전의 그 역사적 궤도가 다르다는 문제의식을 마르크스가 갖고 있었죠. 이 문제의식 자체가 매우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마르크스 단계에서는 유럽 학자들이 인도나 중국에 대해서 전혀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다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거기에서는 토지를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 토지 사유제가 정착이 된 거라서 이게 사실은 사실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유럽과 역사 발전의 궤도가 좀 달랐다는 그 문제의식은 대단히 공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랐는가에 대해서 말크스의 단계에서는 아직은 학계가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많이 악화시킨 것이 스탈린주의죠. 스탈린주의 학자들이 세계사 분류에 이제 작업에 들어간 것은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대단히 소구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거는 전 세계에 무리하게 적용시키려는 야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스탈린 시대 소련 학자들의 그 분류 작업의 결과는 그 분류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일본사를 전공했던 예브게니 유르코프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제 스승의 스승이죠. 근데 그 작업의 결과는 소위 5단계 소리인데 이 5단계 소리 끼친 해악은 무지 크다고 생각합니다. 5단계 소리라는 게 원시 공동체, 노예제, 봉건제, 이제 자본제, 공산제 이런 것인데 원시 공동체까지는 그렇다 치고 사실 노예제와 봉건제를 세계 보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일종의 인식론적인 폭력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세계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는 노예제도 봉건제도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욕설인데 소련 학자들이 얼마나 소구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부분인데 실은 노시의 역사 자체에도 봉건제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시의 역사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상 국가에서 일종의 귀족 국가로 귀족 관료 국가로 발달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초기 자본주의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봉건제란 노예제도 그렇고 봉건제도 그렇고 사실은 자본주의 이전의 인류 역사를 보면 극히 예외적인 국가 형태에 속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노예제 같은 경우에는 세습적인 노예주와 세습적인 노예로 양분된 그러나 국가는 일종의 세습적 시민권 가진 남성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그런 국가를 세계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지중해 일부 지역, 인도 북부 일부 지역, 아프리카 서부 일부 도시 극히 제한된 사례들밖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봉건제 그러니까 군주, 공작, 이제는 백작, 남작 이런 단계적인 다단계 이제 예속 관계로 짜여져 있는 고전적인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북부 이태리, 서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정도 유럽에서도 극히 예외적입니다. 노르웨이 역사에는 고전적인 봉건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스의 역사나 예를 들어서 헝가리 역사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사의 경우에는 봉건제와 흡사했는데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제나 봉건제는 오히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병반의 일종의 병현으로 보는 시각이 저는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유라시아 대륙의 고대 문명, 중세 문명 전체 보면은 노예제나 봉건제가 존재했던 지역들이 크게 봐서는 그건 사미라민 선생이 욕설했던 부분입니다만 병반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생산의 중심은 대체로 인도나 중국 지역이었고요. 서쪽으로 가면은 생산의 중심은 자본주의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근동, 중동 근동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노예제도 봉건제도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나 봉건제는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봉건제와 유사한 제도가 한때 존재했던 것은 병반이었던 일본 열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노예제나 봉건제는 실은 소련 학자들의 소구 중심주의적 파악과 달리 세계사에서는 보편이 아닌 특수고요. 그러니까
보편을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만약에 스탈린주의적인 독마를 버리고 이야기하자면 대체로 보편이라는 것이 일단 대부분의 초기 국가들이 일종의 가상국가 형태를 취한다고는 보는 것이 아마 보편이 더 가까울 겁니다. 가상국가라는 게 뭐냐면은 지배 왕족과 그 신료들이 그 신료 중에 상당수는 지배 왕족의 족벌에 속하는 거죠. 그 지배 왕족과 그 신료들이 국가 그 자체를 대표하고 국가를 소유하다시피 하는 모델이 가상국가라고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출발한 거는 예컨대 초기 고구려라면은 게르부와 게르부 신료들의 국가라면 초기 사로국이라면은 육부 이벌찬 한기급 되는 귀족과 그 신료들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국가죠. 가상국가의 정형에 가깝습니다. 근데 가상국가는 보편적으로 국가의 출발점인데 그 다음에는 몇 가지 발전의 루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루트는 고대 국가가 붕괴되어서 봉공제로 가거나 아니면은 무역 중심에 있었던 일부 도시 국가들이 노예 확보가 비교적으로 쉬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무역 중심이다 보니까 노예 활용 가치가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고대 도시 국가들이 노예제로 가는 건 그거는 사실은 일종의 병반의 병현입니다. 그것보다 세계사적으로 훨씬 더 보편에 가까운 루트는 무엇인가 하면 고대 가상국가가 귀족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죠. 뭐 한국사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컨대는 마립간 시대의 신라 정도로 매금이 같은 이볼찬들 사이에서는 보다 높은 권력자가 되고 옛날에 거의 독립적이었던 이볼찬 한기 세력들이 대든 갈문완으로 되어 이제 매금 밑으로 자리매게 되는 그런 단계라면은 대체로 귀족 국가라고 봐야 되는데 귀족 국가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은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귀족 관료 국가로 바로 발전하는 겁니다. 귀족 관료 국가라면은 중국에서는 전형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 초기에 생긴 거고요. 한국 한반도 역사의 경우에는 귀족 관료 국가는 예컨대 법헌왕 때에는 율론 반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집사부 위반부가 마련되고 7세기 중반에 율론 국가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 국가를 우리가 귀족 관료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귀족 국가가 귀족 관료 국가 되는 건 뭐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발전되는가? 귀족 관료 국가 중에서는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료 국가로 진입한 나라는 전 자본주의 사회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유라시아 역사 전체를 일별하고 나서는 아마도 중국 위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역사적 발전과 상당히 가까이 간 게 조선이나 월남이었지만은 거기에서는 끝내 탈귀족화 과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귀족적 요소가 상당히 강했다고 아마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전 자본주의 사회 중에서는 귀족층이 말소된 경우는 아마 중국 이외에는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예외적으로는 송나라 때 탈귀족화 되어서 관료 사회로 진입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귀족 관료 국가들이 관료제가 보다 발전되고 존비되는 과정을 계속 구축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료제라면은 대체로 송나라를 모델로 한 관료제였지만은 송나라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탈귀족화 과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정리를 해서 그 전자본주의적인 사회 발전의 루트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스탈린 시대의 5단계설을 폐지하여 보다 현실, 역사의 현실에 보다 맞고 소구 중심주의적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주의적인 그런 전자본주의 세계사의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면 어떨까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문 원고는 이제 제가 대체로 진나라 이후 송나라까지 어떻게 해서 귀족 관료 국가가 관료 사회로 진입했는가를 대체로 수술하고 저한테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관료화 과정을 인접사회와 유라시아 다른 문명들의 관료화의 전도하고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여러 관료제들을 비교 대조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bureaucratic density, 그러니까 관료 밀집도, 밀도 같은 거죠. 인구 명명당 관료 한 명이 존재하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어느 정도 민간 사회를 파악 잔압하는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비교 항목은 무엇인가 하면 군사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인 한 명당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 외에는 관료제의 비교사를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은 관료들의 임기제라든가 그 다음에는 임용 과정에 있어서의 능력주의적인 요소, 그 다음에는 연전이나 좌총에 있어서의 고과 제도의 유무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실 인사의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 나라 관료 제도를 비교하면은 귀족 관료 사회들 사이에서 어느 사회가 관료화가 가장 빨랐는가를 대체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제 논문으로 한번 완성을 하고서 뭐 저희 말크스주의 연구라든지 이제 기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전 자본주의적 사회 발전 궤도에 대한 제 이야기를 나중에 책으로 정리해 볼까 싶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은 잠깐만 이것을 보여드릴 영상이 따로 있는데 잠깐만 이것을 잠깐만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안 보고 잠깐만요. 저는 오늘은 일단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노예제도, 봉공제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중국, 조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다른 문명들과 비교해가면서 가상국가를 출발점으로 해서 어떻게 귀족 사회가 성립되고 관료화되고 어떻게 중국 사회의 경우에는 거의 탈귀족화된 관료 사회로 가는가 하면 조선의 경우는 또 그렇게 가지 않는 그런 상황하고 그리고는 시장 유통 경제 발전의 전도와 이제 사회 생산 능력 이런 변수들의 역할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역사에서는 이제 유라시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중남미 초기 국가들을 봐도 대체로 가상국가 그러니까 왕족, 지배 왕족과 그 신료 가솔들이 자기의 가상 집안 재산처럼 운영하는 국가가 세계사에 아마 보편이 존재하다면 이 정도는 보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예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가상국가에서는 노예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고대 한반도 예를 들어서 마립간 시대 초기나 그 이전의 사로국에서 분명히 노예들이 존재했지만 비율이
경미했다고 이렇게 비교적 미미했다고는 아마 대부분 사학자들이 합의하는 부분이죠. 재미있게도 이 5단계 소를 만든 소련 학자들이 누구보다도 러시아 역사를 잘 알았어야 되는데 러시아 역사에는 노예제도 봉건제도 없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키예브 루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가상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 계열의 군주와 그 노복이나 가신 피고연자들이 사회적인 인요를 수취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이와 같은 가상 국가는 점차 귀족 관료 국가로 발전되고 17세기, 16, 17세기의 모스크바국은 대체로는 총나라나 무갈 국가나 오스만 터키와 같은 화약 제국 계열에 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한 귀족 관료 국가 내지 관료 국가 계열에 속했던 것이죠. 봉건제와 러시아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사실은 러시아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지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 국가에 대체로 해당되는 게 하나라가 존재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라라고 나중에 개념화 됐지만은 어쨌든 하나라로 나중에는 전설적으로 개념화된 초기 계급 사회가 존재했다면 가상 국가에 가까웠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초기 가상 국가는 삼나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삼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지배 왕족 밑에 윤, 사, 신 등의 이제 관료들이 존재했는데 그 거의 다 세습직이었고요. 말하자면은 왕족에 봉사하는 관료족. 대체로 정형적인 가상국가라고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가 바뀌기 시작한 게 주나라 초기인데 삼나라에서 주나라로 옮겨올 때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관료들이 대부분이 신분이 세습은 되지만은 직은 더 이상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관료제가 어느 정도 합리화의 길을 걸어갔다고 봐야 되죠. 그 합리화에 큰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 바로 그 춘추 시대에 여러 국가들이 패권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은 어쨌든 간에 군대가 강해야 되고 부국간변이란 말 그때 나온 것이죠. 근데 부국간변을 달성하자면 합리적인 관료제가 필요하고 무공에 따라서 군인들을 관료로 등용시키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는 무공에 따라 군인들한테 관직 진출을 허용한 사람이 이제는 제나라 관중이라는 유명한 개혁 정치가죠. 그러니까 제나라는 여전히 귀족 사회로 남아 있었지만은 광준의 개혁 정치 이후로는 어느 정도 제도화된 관료제가 거기에서 정착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대체로는 한 역사학자의 계산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마촌의 사기부터 시작해서 춘추, 좌전 등등까지 포함해서 전국책, 그러니까 그 시대를 조명하는 여러 가지 책들을 종합해보면 거기에서 입천된 인물들이 한 4분의 1 정도는 출신 선분이 아닌 공으로 선발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사회였는데 귀족 사회이었지만 그래도 평민들한테 특히 무공에 의한 그런 관료로서의 출세의 길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은 그만큼은 이제 관료주 준비의 상당히 높은 단계에 접어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것이 이집트라든가 아니면은 페르시아보다 훨씬 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군사화 지수가 전국 시대에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중원의 초인구가 한 3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는 산비군 복무자가
30분의 1이요. 그러니까 그 3천만 명 중에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인구의 100만 명이 싸우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군사화된 사회예요. 그건 세계의 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군사화 지수입니다. 그런 이제 먹히고 먹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귀족의 특권보다는 무공, 그러니까 전공이 더 큰 가치가 부여되어서 관료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할 수는 있는데, 고대 중국에서 아테네에서의 그 공화전의 확립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끈 중요한 사건은 산안의 개혁 정치입니다. 산안은 진나라에서 귀족제를 폐지하고 최초로 귀족이 없는 사회를 만든 것이죠. 진나라에서는 원칙상 누구나 군대에 입대해서 정권에 의해서 권을 세워서 관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고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와 동시에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는 참사, 상무에 대한 과세 제도가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관료제와 탈귀족화는 사회 생산력의 증강과 사유제 확립하고 대체로 같이 가는 것이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사의 아주 재미있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테네에서 이제는 공화전이 어느 정도 착근이 되었지만 재미있는 것은 아테네 공화전도 산안의 그 관료 정치도 합리적이고 공적인 정치를 목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 실현의 방식은 그거와 극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공이라는 것이 세습적인 시민들 사이에서의 공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이제 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시민이라는 신분 자체가 세습은 됩니다. 노예 신분도 세습이 되고요. 한대 시민 사이의 관계는 어떤 공적인 원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세습제 자체를 진나라가 타파했는데 그러니까 탈세습, 탈귀족화되고 그 대신 공의 원리는 아테네에서는 수평적이었지만 진나라에서는 수직적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고 복무하는 것과 국가가 개인한테 그만큼 정확하게 그 공을 직전해서 주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기원전 4세기에 유라시아의 한 끝에는 수평적인 공예사회, 또 유라시아의 다른 끝에는 수직적인 공예사회가 출현되는 거죠. 재미있게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의 대립만 해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계보는 거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유럽의 학자나 특히 저널리스트들이 하필이면 동아시아식 능력주의 원리를 유교하고 연결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담속을 좀 많이 따라야 합니다. 유교는 만약에 공자사상이라면 노노에서는 능력주의 관료제와 관계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노노는 보편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확실합니다. 뭐 유교 무류라든가 가르침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은 공자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관료는 능력이 아니고 도덕의 소유자였습니다. 능력주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상은 공자도 맹자도 아니고 아마도 순자 정도입니다. 순자 책을 보면은 능력주의의 이제 주요 태제들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오로지 귀촌친서와 무관하게 능력만 보고 사람을 뽑으라 라든지 이제 그게 순자죠. 공자나 맹자는 절대 아닙니다. 대체로는 중국에서 이처럼 관료화가 빠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군사화 지수가 대단히 높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대 지중해나 중동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힘이 강한 세력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귀족의 일촌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 중에 하나는 사원 세력이었습니다. 고대 슈메르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아테네에서는 사원, 그러니까 템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과 노예를 갖고 있었고 국가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세력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중국사에서는 사원 세력에 해당되는 세력은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에는 비슷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는 세력이 이제는 불교 사원이었는데 불교 사원을 중국에서는 국가가 늘 파악 통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재산을 다 몰수할 수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나라 무전이 845년도에 폐불 조칙을 반포하여 사원의 토지와 노예들을 몰수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남북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말기까지는 대대적인 폐불 사건이 4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으로 치면은 종교개혁 시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중국에서 일찌감치 국가는 종교 세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중국의 때이른 그 관료화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관료화의 이제 그 단계들을 보면은 진나라 때 굉장히 급진적인 탈귀족화와 관료화는 결국에는 국가의 지나친 야만을 낳은 거죠. 말하자면 완벽하게 관료화된 국가는 인요 진수의 양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인요를 너무나 급진적으로 빠르게 많이 진수했다가 결국에 민의 조한에 부딪혀서 한나라 결국엔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갔는데 한나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잠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으로부터 인요 수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중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다시 일부분 귀족화됐지만은 이미 한나라 때 소위 찰고지라고 해서 성격과 학식으로 능력자를 뽑는 초보적인 제도는 이미 그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 관료적인 하지만은 상당히 합리적인 관료제의 기본 틀이 한나라 때 갖춰진 것이고요. 크게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친한 사회의 수직적인 공과 이제는 그 고대 유라시아에서 대조될 수 있는 것은 지중해 도시국가 사회의 수평적인 공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도시국가들도 중원의 사회들도 공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이 공은 세습적 시민들의 수평적인 관계냐 아니면은 일군 만민의 수직적인 관계냐 이제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식론적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소구 중심주의적인 인식론적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고뇌 사회인 고대 히랍의 도시 국가들을 지나치게 이상화시키면 안 되는 것은 실제 아테네 인구 중에서는 시민권 세습적으로 부여받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사회라고 하지만은 시민들이 소수다 보니 사실 과도지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한 시민단 명령의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전성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한 시민단 3명, 4명의 노예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과도지에 가까운 그리고 그것도 노예 신분도 시민 신분도 실습되는 사회라는 차원에서는 이를 우리가 소구 중심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상화하면 좀 문제가 클 수는 있습니다.
고대 세계가 기원 후 2세기에 몰락 단계에 접어듭니다. 재미있게도 이유는 환경적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2세기 중반부터는 세계 기후가 갑자기 냉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흉년이 그렇게 지속이 되고 흉년과 함께 오는 것이 그 각전의 유행병들이었는데 이미 비단의 길로 유행병들이 중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의 안토니우스의 패스트와 한나라에서의 역병 발생이 시기적으로 똑같은데 이미 그때는 병균들이 유라시아를 횡단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대체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은 몰락 직전까지 갔다가 디오클리티아누스에 의해서 재건이 되고 5세기까지 갔고 한나라는 몰락해서 결국에는 처음에 삼국으로 이렇게 분립이 되고 나중에는 5세기 초부터 남북조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럽과 중국의 역사적 궤도가 대단히 재미있게 양분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 로마 제국을 계승하겠다는 카롤링의 불란서 사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국들이 출현되지만은 그들이 로마 제국의 관료제를 어설프게 모방을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 제국만큼의 관료제를 성립할 만한 여력을 전혀 갖지는 않고 그래서 이 사회들이 봉공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는 8, 9세기쯤에 봉공제의 모습이 어느 정도 전비되는 것이고요. 다단계 봉공제 밑에서 권력이 분산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유명무실해지고 권력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갔다가 국가의 통일선이 다시 출현되는 시기는 영국은 13, 14세기, 프랑스도 13, 14세기 정도. 그러니까 국가의 재통일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비해서 관료제 전통이 훨씬 더 강하고 관료제 자체가 훨씬 합리적이었던 한나라의 경우에는 후속 관조들도 나름대로 관료제를 계속 지속했고 봉공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은 세계체제론적으로 보면 그만큼은 한나라와 그 후속 관조들이 유라시아적인 세계체제에서 그만큼은 생산의 중심이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생산력이 좋았고 유라시아 무역체제에서의 위치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봉공화는 안 되고 병반이었던 유럽에서는 봉공화가 되는 겁니다. 일본도 사실 병반인 만큼 봉공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남북초라 하더라도 남북초는 상당히 귀족적인 사회인데 구품준존제라고 해서 모양은 능력에 따른 성발의 제도란 부분이 있었죠. 단 그거는 귀족 사회에서 너무 빨리 부실화되어 실제로 지방 귀족들의 특권을 이제 세습하는 하나의 병칙 방법이 된 것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탈관료화의 시작이라면 수나라의 천하 통일이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국가의 재통일이 사실은 12, 13세기에 그 징조가 보이고 어느 정도 절대왕권 가까운 거는 이제 15세기. 15세기는 절대왕권 직전의 이제 시기죠. 그 정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중심이었던 중국의 경우에는 천하 재통일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6세기 말에 수나라가 천하를 다시 통일하고 과거제를 이제 만든 것인데 587년도에 이제는 그 능력에 따른 관료 성발이라는 원칙이 이제
공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매우 강한 귀족 사회의 틀이 잔존했습니다. 그 협소 북부, 감속 동부의 소위 관우 농소 지역, 관롱 지역, 그 지역 출신의 귀족 가문들이 수나라에서는 고관 그 현직을 독점을 하고 관롱 가문들의 독점권이 실질적으로 단나라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도 관료제의 강화로 봉공화되지는 않고 매우 합리적인 국가운영의 틀을 제도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단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나라는 역시 지나치게 야망이 강한 민으로부터의 잉여 수치로 말미암아 진나라처럼 단면의 완조로 끝났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민 수치 제도를 재조절해서 전산적인 300년의 왕조 주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중국 왕조는 전산적으로 300년 정도 이제 채우고 가는 것인데 단나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채울 수는 있었습니다. 단나라 제도를 보면은 역시 군사화 비율이 비교적으로 낮은 편에서 갑니다. 종국 시대에 비해서도 낮고 절대왕권 시대의 유럽에 비해서도 군사화 비율이 좀 낮은 편이죠. 단나라에서는 인구 100명당 한 사람이 군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는 1729년에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인구 27명당 한 사람이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럽 절대왕권 시대의 군사화 지수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대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당시 유라시아의 다른 세력들에 비해서는 관료화 지수는 좀 높은 편입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관료 1명, 그 정도의 이제 관료화 밀도를 자랑했는데 이거는 아바시드 시대의 그 아랍 캘리파트나 중국인들이 부림이라고 불렀던 비잔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관료화 수준이고요. 그것보다 약간 더 높았던 관료화 수준이 신라나 일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단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의 과거제를 계속 이어받아서 발전을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단소, 신단소에서 입점된 관료 등등 당나라 역사상 우리 알 수 있는 관료들의 출세 루트를 분석하면은 90%는 음소지역을 비롯한 비진사화 출신들입니다. 진사과거는 당나라에서는 매년 배출될 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25명 밖에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그만큼은 관료 사회였지만 여전히 귀족 관료 사회였고요. 이 귀족 관료 사회라는 부분이 단나라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만큼은 집안 절도사들이 스스로 제지 세력화될 수 있었고 절도사들의 세력화는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의 집안 분권화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는 당나라하고 알고 지냈던 유라시아의 다른 왕조들을 보면은 당나라도 완벽한 관료 사회가 아닌 귀족 관료 사회였지만 그 유라시아의 그 당시의 다른 사회들 보면 그만도 발전되지는 못했죠. 예를 들어서 이란의 사산 왕조를 보면은 독특하게는 산비군도 없습니다. 산비군조차는 없고요. 사산 왕조는 계속해서 비잔틴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이제 역사의 대부분인데 대체로는 무술관이라는 귀족들의 민병 사병
제국들이 이제는 그 군대의 근간이었던 것이고요. 사산 왕조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관료제 역사 가진 지역을 다스렸지만은 역시 세족, 우슬강들이 관료직을 세습할 수는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경우에는 관료 지역 엘리트들이 대체로 고구마 현직에서는 계속해서 너무너무 많았는데 직을 세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대체로 세습은 됐지만 직은 세습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란에서는 신부는 물론 직까지 세습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만큼은 유라시아에서는 이란에 비해서는 당나라의 관료화 지수는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당나라하고는 관계했던 나라들 보면 역시 부림이라고 비잔틴 제국이 아주 컸던 것이죠. 근데 비잔틴 제국을 보면은 당나라 전성기의 이제 관료는 한 14,000년 정도였고요. 이제 준한 관료 14,000년 정도였는데 비잔틴 제국 7세기에 보면은 준한 관료는 무관 500년 문관 500명 그 정도로 사실은 관료의 수가 적었고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는 물론이군요. 고을 공동체도 거의 밑에서 파악하지는 못하고 그 제지사회를 거의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체로는 비잔틴에서는 8,000명당 한 면에 준한 관료가 있었는데 당나라보다는 관료화 지수가 8배나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비잔틴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정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나라 이후로는 중국에서는 지방관 임기는 대체로 3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고 당나라에서도 그것을 지키고 그랬었는데 비잔틴에서는 군관이나 지방관 임기는 6년 정도 허락을 했습니다. 임기제는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국립대학제는 있었는데 당나라 국자가 퇴학이나 국자감하고 비교될 수 있는 국립대학은 있었는데 당나라에 있었던 고과제나 시험제는 비잔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선발은 대체로는 이제는 프로텍션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망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거의 관례화 되어 있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흑의 대식이라고 불렀던 나라인데 그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중국하고는 교육 많이 했던 사회고 뭐 대단한 중국인들도 거의 대단한 사회로 파악했던 것이죠. 아바스 왕조의 관료화 수준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일단은 관료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관료기관들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러니까 부 밑에 과가 있고 이제 그 부서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수직 계열화되는 게 중요한데 아바스 왕조는 이미 수직 계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것이 준한 부서인데 그런 거는 이제 13개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마질리스라고 해서 이제 과가 있고 그랬지만은 역시 아바스 왕조 같은 경우에도 시험제나 고과제는 전혀 없었고요. 많은 경우에는 고관 현직을 세습하다시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별도의 관료들이 이제 세습적인 관료족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유라시아 전체를 이렇게 조감을 해보면은 대체로는 봉건제도 노예제도 거긴 존재하진 않았고 대체로 귀족 국가들이 다 관료화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지만은 관료화에 있어서는 관료 밀도는 다들 당나라 비해서는 낮았고 그 다음에 임기제나 수직 계열화 정도는 일부에서 이제 비잔틴이나
아바스 그 완주에선 생겼지만은 고과제나 시험제는 역시 중국밖에 어디도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라시아 사회의 관료화의 지형도를 만들면은 역시 다른 나라는 그래도 아마 그 중심에 서지 않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그 한반도나 일본 같은 거 보면은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삼국사기의 직관지를 분석하면 이 삼국사기 직관지를 제 스승님이 노시아말로 번역하셔서 저도 약간 그 작업에 이제 참여해서 그 분석에 상당히 재미를 붙이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신라에서는 준한 관직이 한 5천 개 정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율령국가 시절에 그러니까 대보령이 이제 나왔던 일본 율령국가 일본의 경우에는 한 6천 개의 준한 관료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관료화는 됐지만은 또 신라의 경우에는 독소상품화라고 해서 적어도 귀족, 육두품, 오두품 자제들이 국학에 들어가서 시험 쳐서 배정받는, 반론받는 그런 제도가 초보적으로 생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라고 해서 일종의 국학에 가까운 국학이 모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국학에 가까운 국립대학이 생기고 그리고 다이사쿠라고 해서 시험제도 생겼지만은 역시 대체로는 입학도 그렇고 나중에는 관료 배정 그렇고 관료로서의 출세 가도도 그렇고 거의 완벽하게 신분이 좌우됐던 것은 통일신라나 일본의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박무자 선생님 하나도 안 들리고 스피커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연결을 확인하거나 다른 스피커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아이고 잠깐만요. 되는 거지. 아이고 잠깐만요. 다른 스피커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다른 분들 혹시 안 들리신 분 있나요? 저는 계속 잘 들렸는데. 그렇습니까? 네네. 일단은 계속 일단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이크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럼 제가 다시 잠깐만요. 다시 스크린 쉐어링을 해서 네.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정상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9세기에 동아시아 정치에 위기 상황이 닥친 거고 거기에서도 환경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나라도 지방 분권화가 되고 신라도 이제 후삼국으로 대체로는 9세기 말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조 시대, 오국 시대에서는 송나라가 이제는 승자가 돼서 청하를 재통일할 때에는 상당히 글씨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근데 안 들리잖아요, 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들린다고?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권정희 선생님의 개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오케이. 제가 스피커를 만약에 다른 걸로 하자면 어떤 걸로 해야 하는지 잠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나아집니까? 일단 저희는 잘 들립니다. 네, 일단 목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좀 더 좋습니까? 네네. 제가 다른 스피커가 없는 것 같아서 잠깐만 스피커 사운드 선생님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네, 송나라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나라의 경우에는 남쪽의 남조, 난자오, 그 오늘날 운남순이죠. 라든지 약간의 집안 완전들과의 이제 경쟁 관계가 있고 토본과 전쟁하고 그랬지만은 발해도 그렇고, 송나라의 경우에는 발해나 남조 정도는 아니고 훨씬 더 강력한 대등한 경쟁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나라 그랬고 그 다음 금나라 그렇습니다. 요나라나 금나라는 참고로 역시 과거제를 운영했던 귀족 관료 국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송나라는 특히는 금나라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다 합리적인 관료제를 통해서 부국 강변을 추구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5조 5국 혼란기 속에서는 관련 지역 엘리트 가문들이 거의 망해서 송나라는 결국에 사회를 탈귀족화시키고 그야말로 시험만으로 출세하는 이제 이런 사회를 어느 정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험으로 출세하는 사회라고 해서 한 번 시험으로 출세하면은 그 혜택이 다음 세대 자녀한테도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보면은 예를 들어서 1213년 남선의 경우에는 정치 재직 관료 중에 54%가 진사과 출신이었는데 39%는 음소제 출신이고 3%는 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소제라고 해서 적어도 다음 세대에 한해서 한 번 시험을 잘 친 사람이 이제는 그 자녀를 끌어들일 수는 있었던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해도 그 자녀의 자녀는 다시 한 번 과거제를 통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당히 큰 그 운영 단위가 매우 컸던 사회죠. 그 북송 전성기는 송이 통치했던 인구는 1억 2천만 명 정도였는데 그 당시 지구 인구의 한 3분의 1을 송나라가 통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인구를 통치했던 관료 집단이 이제 중앙 관료 집단이 약 4만 명이었고요. 그리고는 그만큼 국가 운영 과제가 어려웠던 만큼 그 선발 제도는 송나라 때 고도의 테크니크를 개발하기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송나라 때 최초로 답안지를 익명 처리하는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은시자의 글씨체를 시험관이 알아봐서 누군지 알아볼 것 같아서 답안지를 필사하고 한 번 그 특별한 관료가 모든 답안지를 다 필사하고 익명 제출하는 그런 제도와 그 다음에는 송나라 때 또 한 가지 개발된 것은 복수시험관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험관이 한 번 체크하고 그 다음 산정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하는. 사실은 답안지 익명 처리나 복수시험관제는 유럽에서 관료제가 가장 발달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18세기 정도만 등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료 테크닉으로서는 대단히 이름식이에요. 중국에서 나왔다거나 아마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일단은 관료 되는 것이 송나라에서 원칙상 탈귀족화된 사회다 보니까 원칙상 평민이라 해도 누구나 자유인 양인 이상은 은시해서 관료 될 수 있는 일종의 대중 관료 사회가 생긴 것이죠.
물론 은시 제한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양인이었어야 했고요. 일부 시기의 경우에는 수건업자라든가 일부 범죄에 드는 사람들이 은시를 금했습니다. 한데 재미있는 것은 수건업자나 산인들의 은시를 금하다 해도 그 자녀들의 은시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송나라의 통치 테크닉은 이미 더 이상 세습, 신분 세습이라는 개념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 세습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어느 정도 이미 타파한 것입니다. 송나라는 이 정도로 세계 최초의 탈귀족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운영 원리의 발전이 국가는 산부 구조입니다. 국가 운영 원리의 발전이 무엇하고 같이 가는가 하면 하부 구조, 토대. 그러니까 그만큼은 생산력의 발전이 대대적이었다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 탄소 원료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 사기의 대량 생산부터 시작해서 일부 기계화되지 않은 대량 생산 단계에 있었고요. 이 외에는 금융에 있어서는 은행 제도와 화폐 제도에 있어서는 지폐 제도의 발전 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국가는 완화 속의 신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국가가 농민들한테 조리 이자를 이제는 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신용 제도가 어느 정도 발달된 사회였고요. 관료들의 녹분의 일부가 지폐로 지급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료화의 수준하고 생산력 발전이 대체로 같은 궤도, 같이 가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송나라는 소유럽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서 보면은 거기에서 지중해 문명 중에서 그러니까 비잔틴 정도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소유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유럽이 그 당시엔 경제적 별로 의미를 가지는 않았는데 소유럽에서는 같은 시기에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가 하면 오히려 기사 계급이 조금씩 세습화되는 거죠. 봉건지 초기에는 평민이 기사로 무공에 의해서 진출될 수 있었는데 12세기 이후로는 그런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습의 틀이 오히려 강화되는 전혀 다른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 사미라민이 대체로는 자본주의 이전에 모든 사회들을 우리가 고시적으로 파악할 때 tributary mode of production, 곡물제 생산 양식이라고 보는 게 좋다고 이렇게 간주하셨습니다. 노예제나 봉건제는 병방의 형산이고요. 사실 세계사적으로 아주 드문 형산이고요. 대체로는 자본주의 경제적인 인력 수취 이전에는 비경제적인 능력 수취는 곡물제 생산 양식이라고 이렇게 범주화하셨는데 사미라민 선생도 중국의 경우를 특화해서 완전하게 발달된 곡물제 사회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완전하게 발달된 곡물제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능력주의적인 관료 성발제 등의 공공연력 발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로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주의로 이동하자면 분명히 고도로 발달된 국가는 대단히 필요한데
중국이 아닌 영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무엇보다는 노동의 희소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회에서는 그 기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노동의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존자본주의적 사회로서는 늘 그러니까 진한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늘 유라시아의 중심에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자본주의 발달이 시작된 것이 중심이 아닌 병반이었다는 것이 역사의 아주 재미있는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25분 동안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노자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1시간이면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정말 세계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내용을 그것도 굉장히 깊이 있게 배운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그 근대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조금 주워 들은 것과 연결점들이랑 막스주의 방법론 관련된 것들이랑 오늘 발표 연관성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질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동의 희소성 이야기하신 거는 그 영국 사학자 중에 로버트 앨런이라는 경제사학자가 말한 것과 비슷한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관료제 합리화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막스 베버를 루카치가 막시스트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이게 역사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생산력 발전을 강조하셨는데 좀 이런 것들만으로 송나라의 그 관료제를 이야기한 건 약간 단순화를 위하신 것이긴 하겠지만, 약간 예를 들어 뭐 로버트 브레너 같은 경우 경쟁 같은 것들이, 생산관계 같은 것들이 나중에 경제 발전 경로에서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력 발전 말고도 좀 그 주요 지배 계급이나 생산자 계급들의 그러한 변화로 향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좀 세계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좀 국가를 상부 구조로 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생산력 발전이나 생산관계 재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좀 이걸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세계사적 맥락에서는 이게 좀 불균등 결합 발전론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좀 그 옛날 논의한 제임스 팔레 같은 사람은 조선에서 노예제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강조했는데, 조금 더 이후 시기를 다루는 것이긴 하지만 좀 이런 것들 팔레 같은 사람들의 논의랑은 좀 충돌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논의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아유, 굉장히 중요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 희소성 이야기 많은 역사학자들이 하고요. 하마시타와 셀던에서 이제는 그 책을 보시면은요, 거기에서도 이제는 노동 투입량이 상당히 많은, 이제는 그 청나라나 토쿠가와 시대의 manufacture, 일종의 그 산재 scattered manufacture, 그 생산, 그 뭐랄까 주문 생산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주인이 여러 생산자들한테는 할당량을 주고 이제는 송불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받는,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노임이 싸고 인구가 너무나 빨리
많아지니까 총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는 엄청나게 빨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만큼은 노임이 이제 경향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굳이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라든가 새로운 이제 노동, 석탄, 네, 그런 것을 굳이 도입할 석탄 자체는 중국에서 이미 총나라 때도 키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을 대대적으로 도입할 만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인구는 일단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임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새로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또 합리적으로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여러 학자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보신 것은 상부 구조와 이제 토대의 관계인데요. 대체로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사회로부터 인유를 징수해서 그 인유를 이제 활용하는 조직이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면으로는 관료제가 잘 합리화되면은 인유 징수 과정이나 인유 활용이 또 효율적일 수가 있어서 경쟁 국가와의 싸움에서 대체로 국가 대국가 관계는 정상적으로 투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국가와의 싸움에서는 이기거나 적어도 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특히 경쟁적인 상황에 놓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 합리화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그 국가 관료제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송나라만큼 생산력이 좋은 사회에서는 인력 수출을 해서 보다 많은 관료들을 고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관료 수 자체를 보면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페르시아나 비잔틴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만큼은 그들한테 녹본을 출방한 여력이 있었고, 그만큼은 이제 그것을 민간으로부터 빼낼 수 있는 만큼 민간들의 생산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예제 사회에 대해서는 그 일제시대나 북한 역사학계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인데 있지도 않은 제도를 가지고 소련에서 그게 있었다는 그 주장을 해서 조선 지식인들이 그것이 세계사 보편이라고 믿어서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이제 안고 있어야 됐었던 것이죠. 대체로는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리했어요. 사실은 노예제 찾기는 고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노예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그렇게 좀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우선 예컨대는 백남훈 원사님 같은 경우에는 30년대에 사회 경제사 쓰셨을 때는 노예제는 삼국 이전으로 대체로 돌리고, 삼국은 특수한 아시아적 봉공제 또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 사실은 관료 국가, 귀족 관료 국가라는 개념이 아직은 그때는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사실 상당히 문제 많은 말을 써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족 관료제는 아시아에만 존재하지는 않았거든요.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잉카 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경우인데 그것을 어쨌든 써서 조선사와 유럽사가 다르다는 상당히 많은 의식을 이제 보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해방 이후 북한 사학계에서는 일부는 김관진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역시 삼국 이전에는 초보적인 노예제, 삼국은 봉건제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또 일부는 삼국시대까지도 노예제로 이제 보려 했던 것이고, 나중에는 고조선은 노예제, 그 원삼국부터 시작해서 봉건제 이렇게 지금 그다음 북한에서는 그렇게 등식이 성립되고, 지금은 당군 조선은 노예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당군 조선은 노예제로 지금 고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제도를 찾아내야 해서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입장이 처했던 거죠. 제 스승이었던 미하일 박 선생님은 50년대 북한 학자들과 노예제 토론이 참여하셨어요. 참여하고 그 논문이 역사과학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미하일 박 선생님의 의견은 북한 학계에서는 김관진 선생님하고 대체로 같은 논리, 같은 궤도였고요. 근데 미하일 박 선생님은 결국에는 어떤 용어를 제정하셨냐면은 국가봉건제. 봉건제는 없었으니까. 봉건제는 없었으니까. 근데 없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봉건제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그러니까 귀족 사회가 관료화되는 어느 정도 사실적인 역사 파악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주의적인 5단계 소리의 해악이 상당히 컸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좀 느낍니다. 그 다음에 발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노예제 소리 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에서의 노비수는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숙종 때 30% 넘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대량화해서 보지만은 그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 숙종 때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19세기 초반에는 관노비들이 해방은 되고 일단 그 1801년 2년 그때는 관노비는 해방은 되고 산노비 비율은 19세기 초반이 뭐 10% 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노비라는 것은 굳이 다른 지역하고 그 비자유 노동력의 여러 범주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하고 굳이 비교해서 범주화시키자면은 노예는 아니고 농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조선에서는 한 노비는 다른 노비도 소유할 수는 있었고 노비는 재산권은 인정됐습니다. 그거는 고전적인 노예나 뭐 미주 그 미국 남부 노예제하고는 아주 다른 형태죠. 노비 중에서는 부유한 노비도 있어요. 재산을 상당히 많이 소유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노비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자유적인 노동력의 비율이 10% 정도 되는 사회는 대체로 세계 체제에서는 주병부나 준주병부는 비자유적 노동력의 비율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대 세계 체제의 주병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마 정산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발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주의나 세계 체제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라서 파악 방식은 보평론보다 흑수론이 조금 치우쳐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했던 분이지만은 뭐 다른.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상진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스탈린주의적인 역사 발전 단계설, 그거로 이제 세계사를 이제 설명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돌아가셨죠? 사미라 아민의 이제 곡물적인 생산 양식, 네. 그것으로 이제 자본주의 이전에 그 세계를 일단 파악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동아시아, 중국 경우에는 그런 관료 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이걸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쭉 특히 이제 중국에 초점 맞춰서 송나라까지 이렇게 쭉 기원전부터 해서 개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냥 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송나라까지 이렇게 이제 개관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 이제 명청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중국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이제 관료제 내지 이제 관료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서 일단 그 앞으로 2부가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네,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스님께서는 이제 단지 이러한 그 물론 역사 연구 여기에서 이제 그치신 것이 아니고 이게 오늘의 이제 그 중국 그 특히 이제 중국에 이제 말하자면 그 뭐 G2라고 할까 이제 거의 그 미국과 이제 대등하는 그 경쟁하는 이러한 그 강대국으로의 그 부상의 이러한 그 관료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상당한 어떤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러한 그 가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중국은 우리가 흔히 뭐 이게 뭐 중국 특색의 뭐 사회주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보듯이 이제 이게 보면 중국 혁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청 혹은 이제 그 중화민국 시절에 이제 그 아주 발달했던 그러한 그 관료제 이게 일단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중국 혁명가 공산당에 의해서 일단 그 파괴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재건된 그 관료제라고 할까요? 이러한 그 형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선생님의 이런 그 연구 이것이 어떤 좀 함의를 갖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 작업의 다음 단계를 바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원명촌으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작업에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 마지막 챕터가 무엇인가 하면 동아시아 당국가의 유현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조선, 월남, 라오스를 이렇게 어떻게 당국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서 세계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는 이 지역들을 흑수한 방식으로 편입시켰는가. 제가 이제 제 책에서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제 작업의 주요 단계들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웡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계화 시키고 중국의 생산물을 유럽에 가게끔 만드는가 하면 또 흑사변의 병균까지도 유럽으로 보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글로벌화를 이루었지만은 중국에서는 생산의 타격이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고요. 명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생산력 발전이 계속 진전되고 있었고요. 세계적으로는 차와 쌀이 수출의 센터로서의 위치를 본격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 같은 경우는 관료제 발전을 보면은 특히 관료에 대한 광찰 그리고 관료에 대한 처벌 이런 기능들이 많이 강화되고요. 그 일종의 절대왕권화 그러니까 관료에 대한 위로부터의 통제가 대단히 강화되는 그런 매우 특수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교적으로 안전성이 강한 그런 관료 사회를 유지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생산력을 조금씩 늘리고 있었고 여전히 세계 체제에서는 가장 큰 수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GDP에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로 소폭 증가이 되어서 아편 전쟁 직전에는 30% 정도 세계 GDP의 중국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국과의 경쟁에서는 말하자면 바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인 생산력 증강과 안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만큼은 굳이 영국과 달리 이제 산업혁명, 기계화라든가 석탄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 도입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체제에서 병반으로 밀려난 망한 제국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혁명가 집단이
당의 형태를 갖추어서 부활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혁명가 집단한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결국에는 세계체제와의 상호소통, 상호작용의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초기에는 소비에트 방식으로는 세계체제와 고려를 두면서 내부 자원의 동원에 의한 자주적인 이제 개발을 시도했는데 성과는 좋았으나 속도로 봐서는 경쟁 국가였던 대만이나 남한에 비해서 속도는 너무나 느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련과 달리 동원될 수 있는 내부 자원이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소편이 결국에는 외부 자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계 체제로부터의 그 자율성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한편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 세계 체제에서는 이제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제품으로 계속 옮겨갈 수 있는 만큼의 자율성을 간직하면서 어쨌든 그 세계 체제로 편입하는 그런 길을 택한 것 같고요. 그 중국에서의 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례제를 정확하게 대체한 국가 운영을 맡은 집단이고요. 제가 보기엔 당의 주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관료에 대한 성발과 통제 그리고는 관료에 대한 좌청과 연정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갖고 있는 기능을 보면은 특정 개인한테는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입당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그의 사업에 대한 평가, 고관을 계속하고 평가에 따라서 그 다음 반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당이 있어서는 감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지나치게 그 지대 추구적인 행동 보일 때는 제거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근대의 그러니까 자본적인 관료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런 집단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이 집단이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관료 자본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봐야 되고 이와 같은 국가 관료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금 유라시아에서 헝가리, 터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는 벤치마킹하는 모델 중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이나 구미권의 일종의 자본 과도 올리가키에 의한 통치나 이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벌 본위의 사회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그런 국가 관료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관료제가 중국의 관료제의 어떤 그런 장점들, 귀족제를 탈파해내고 그다음에 그 정말 인적인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고 활용해내는 그러한 그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갖는 단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듣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박노자 선생님께서 다시 발표를 하시게 되실 때 제가 그때 잊지 않고 관료제의 그러한 단점들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좋은 시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지금은